이 시리즈는 인형 판매 전시회에서 시작되고 잭이라는 사람이 전시회에 도착합니다. 잭은 척키라는 인형을 마음에 들어 해서 구입하기로 하고 떠납니다. 잭은 그 인형이 사악한 살인자의 영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시회의 주인은 칼이 하나 없어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잭이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학교 친구인 데본의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데본은 녹음에서 도시에서 범죄율이 이상하게 상승했다고 말하면서 현재 범죄율은 1960년대 이후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1965년에 리트 가족이 살해된 이후로요.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은 악명 높은 연소의 살인마 찰스였지만 경찰은 아직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잭은 집에 돌아와 인형들로 가득 찬 자신의 방에 들어갑니다. 잭은 인형들로 조각을 만들고 있었고 척키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조각 위에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잭의 고양이가 척키를 매우 무서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잭은 척키의 머리를 부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었고 인형의 머리가 너무 단단하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는 메스를 사용해 머리를 부수기로 결정하지만 그 순간 그의 아버지 루크가 들어옵니다. 척키 인형은 일반 장난감처럼 말하며 단 한마디만 합니다. 내 이름은 척키야, 놀자. 루크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인형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돈도 낭비하고 있어. 내 생각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좋겠어. 네가 모으고 있는 이 인형들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야. 잭은 대답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인형을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루크는 말합니다. 엄마는 그걸 취미로 여겼어. 하나님이 엄마를 축복해 주시길. 잭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화가 나지만 아버지의 말에 조금씩 동의하게 됩니다. 그때 루크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삼촌과 그의 가족이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어. 잭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는 척키를 의자에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척키가 고양이를 향해 눈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되자 잭의 삼촌과 그의 가족이 도착하고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우리는 루크가 약간 가난하지만 그의 형제인 루크는 부자이고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크는 루크에게 일을 제안하지만 루크는 그의 형제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우리는 두 가족 간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루크네 가족은 부자이고 루크의 가족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루크네 가족은 그들의 아들 주니어가 학교 대회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합니다. 럭케는 그의 아들이 이룬 성과에 기뻐했지만 잭이 인생에서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루크와는 달랐다. 잭은 계속해서 인형을 사서 그것들로 조각상을 만들고 있었다. 주니어도 잭이 인형을 모은다고 놀리며 학교 전체가 잭을 게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루크는 화가 나서 컵을 깨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주니어의 엄마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잭의 방을 지나가다가 그가 만든 조각상을 보기 위해 방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앉아서 전화를 하다가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그녀는 척키 인형을 보았고 그 후 고양이가 옷장에서 나왔다. 하루가 끝나고 럭켄 가족은 떠났다. 잭은 집 밖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갔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인형 조각상을 부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잭은 아버지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만든 조각상이 몇 초 만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매우 속상해했다. 루크는 너의 방에서 더 이상 인형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잭은 일어난 일 때문에 울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형은 척키 인형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팔고 인형을 모으는 취미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온라인에서 척키 인형의 가격을 보고 놀란다. 가격이 $500부터 시작하는데 잭은 원래 $20에 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가져가서 학교가 끝난 후에 팔기로 결정한다. 학교 버스에 타면 그의 친구들이 그를 괴롭히고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촌 주니어와 친구 알렉시를 만나고 두 사람은 잭이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학교에 온 것에 대해 놀린다. 잭은 그들에게 학교가 끝난 후에 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알렉시는 그가 가난하고 소지품을 판다고 더 놀린다. 그녀는 잭과 인형의 사진을 찍고 말한다. 나는 너의 사진을 학교 그룹에 올려서 너를 위해 기부금을 모을 거야. 잭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이후 잭은 해부 수업에 가고 척키를 데려간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앞에 있는 개구리를 해부하라고 한다. 잭은 피를 두려워해서 개구리를 해부하고 싶지 않다. 그는 개구리 배의 작은 부분만 열 수 있고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피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보면 개구리가 이상하게 해부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 후 반의 모든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는다. 그 메시지는 알렉시로부터 온 것이다. 그녀는 잭과 인형의 사진을 보내며 가난한 잭을 위해 기부금을 모아야 해 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메시지를 보고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잭은 매우 속상해하고 선생님에게 인형을 수업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수업이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알렉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게 사진을 삭제하고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알렉시는 모든 대담함을 가지고 나는 가난한 자액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학교 교장을 데려와서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고 척키를 남겨두는데 갑자기 척키가 움직이며 웃는다. 알렉시는 놀라서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녀는 척키가 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교장과 선생님이 도착하자 척키는 움직임을 멈춘다. 알렉시는 충격 속에서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제게 사진을 삭제할게 라고 말하고 나간다. 선생님은 척키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는다. 잭이 대본의 녹음을 들으면서 앉아있을 때 대본은 실제로 그의 학교 친구였고 잭 옆에 앉는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친구가 된다. 밤에 잭은 척키 인형을 온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올리고 한 익명의 사람이 인형에 대해 묻기 위해 전화한다.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잭에게 인형의 이름이 척키인지 묻는 것이다. 잭은 네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잭에게 그 인형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해. 믿지 않으면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말한다. 잭은 그의 말에 매우 놀란다. 다음날 아침 잭은 아버지를 만나고 루크는 그에게 모든 인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이 인형을 욕실에서 찾았지? 라고 말한다. 이때 잭은 충격을 받는다. 척키는 선생님과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척키를 옆으로 옮겨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놀랍게도 배터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잭은 척키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하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렇게 하면 척키를 없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후 잭은 학교에서 주최한 파티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알렉세이는 자신이 속한 음악 그룹을 발표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잭을 실패자, 가난뱅이, 게이라고 부르며 괴롭혔습니다. 갑자기 관객석에서 알렉세이를 향해 잭을 그만 괴롭히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잭은 뒤돌아보니 뒤에 의자에 앉아있는 척키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척키는 잭에게 나를 데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개선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잭은 그의 말을 듣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척키는 마이크에 대고 저는 잭의 친구 척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것이 잭의 공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척키는 알렉세이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검색해보니 알렉세이가 주니어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알렉세이는 화를 내며 휴대폰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척키는 참석자 모두에게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사가 들어왔고 잭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잭은 집으로 돌아갔고 루크는 잭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네가 무대에서 한 일에 대해 얘기해줬어. 그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학을 당했대요 라고 말했어요. 루크는 잭에게 화를 내며 넌 왜 그렇게 이상해? 사람들은 항상 널 비웃잖아. 그러고는 얼굴을 때리고 척키를 데리고 가서 욕을 하면서 자기 방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잭은 그에게 난 네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루크가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음료가 다 마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전기가 끊겨서 고치려고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척키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척키가 음료를 쏟아부었고 루크는 전선 위에 맨발로 서 있었죠. 그는 감전되어 죽었습니다. 척키는 루크가 잭을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루크를 죽였어요. 잭은 지하실로 내려가 아버지가 감전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고 잭의 삼촌 루크가 잭을 집으로 데려다 주러 왔어요. 잭의 어머니인 주니어, 이름이 베리는 잭을 새 방으로 데려왔고 주니어는 잭이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자 잭은 척키에게 말하지 않으면 널 부셔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척키는 주니어의 뺨을 때리고는 잭에게 잘 지냈어 비참한 놈아 라고 말하며 자리를 옮겼어요. 잭은 그에게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라고 물었습니다. 척키는 당신과 내가 죽였어. 그 누구도 당신을 그렇게 조종하게 놔둘 수 없으니 그분은 마땅히 당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척키는 또한 내가 네 고양이를 죽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잭은 척키가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찰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척키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이제 알렉세이 차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잭이 학교에 가자 반 친구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중 한 명인 올리버는 과거에 잭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하며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열리는 할로윈 파티에 널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잭은 동의하지만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도 불구하고 알렉시는 여전히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주니어와 함께 서 있는 동안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루켄 가족의 집에서는 가정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고 집은 그녀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잭은 척키를 집에 두고 왔고 가정부는 식기세척기와 칼을 내려놓으러 갔어요. 척키는 재빨리 하녀의 뒤로 다가와 하녀를 칼 위로 밀쳐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잭과 주니어는 집으로 돌아와 가정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하녀의 사망 방식에 의아해했고 특히 일주일도 차례되지 않아 마을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이상한 사건이라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루크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숀 형사는 두 사건 모두 재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고 에반스 형사는 빌라 문 옆 감시 카메라를 살펴본 결과 잭과 주니어 이전에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사는 증거 없이 끝났고 잭은 척키에게 가서 당신이 가정부를 죽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척키는 아니요,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만 죽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브리는 특히 잭의 아버지가 잭에게 매우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잭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잭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 때문에 잭이 범죄자나 살인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들에게 폭력적이지 않았다며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니어와 잭이 그 말을 엿들었고 잭은 화가 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주니어는 잭의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어 알렉시의 사진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질투심이 나서 잭에게 그녀에게서 떨어져 라고 말했어요. 잭 역시 알렉시의 사진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놀랐고 척키가 한 짓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후 주니어는 올리버의 파티로 떠났습니다. 루켄과 브리가 잭에게 파티에 대해 물었을 때 잭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잭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지만 척키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척키가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저 코스튬을 입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척키는 한 여성의 집에 가서 올리버의 파티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여자는 파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고 척키는 고맙다며 칼날이 꽂힌 사과를 주면서 먹으면 다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키는 파티에 도착해 학교 파티에서 척키를 본 이후로 좋아했던 알렉시의 여동생 캐롤라인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니어는 파티에 도착해 알렉시와 함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척키는 침대 밑으로 몰래 들어가 칼을 들고 숨어 알렉시를 찌르려고 했지만 알렉시가 계속 움직여 칼이 닿지 않았어요. 파티에 있던 누군가가 들어와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했고 잭은 척키가 알렉시를 죽이기 전에 그녀를 구하고 싶어 알렉시를 찾아 파티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친구 데본을 만나 사방에서 척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데본은 왜 척키를 찾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잭은 설명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잭은 알렉시가 파티에서 아빠의 옷을 입고 아빠가 죽은 후 아빠를 조롱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렉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잭은 척키를 발견하고 그를 끌어안고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생에 슬프고 좌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척키가 그에게 말한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가득해. 그는 그에게 칼을 주며 말한다. 렉시를 죽여. 그녀는 선을 넘었어. 잭은 렉시를 매우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설득되고 척키에게서 칼을 받는다. 척키는 그녀를 죽이기 위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며 그녀가 혼자 있을 때까지 지켜봐 라고 말한다. 다음 날 잭은 정말로 렉시를 지켜보고 그녀가 정원에서 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가 혼자 있다는 기회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죽이러 간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 그녀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가 죽이려 한 사람은 렉시가 아니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던 주니어였다. 잭은 칼을 숨기고 떠나고 주니어는 렉시에게 가서 말한다. 너는 이번에 너무 심했어. 잭에게 사과해야 해. 렉시는 거절하며 절대 안 돼 라고 말한다. 주니어는 화가 나서 떠나고 렉시는 집에 들어가서 여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척키와 놀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척키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렉시는 잭에게 사과하고 척키를 가져가려고 생각한다. 한편 잭은 차고에서 렉시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렉시가 도착해서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잭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연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잭은 그녀에게 말한다. 주니어를 찾는다면 그는 여기 없어. 그러자 그녀가 말한다. 난 너에게 왔어. 렉시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이야기하며 잭은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죽일까 생각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저한다.
렉시는 그의 아버지를 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잭은 조금 진정한다. 그녀는 여동생이 척키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척키를 달라고 부탁하지만 잭은 단호히 거절하고 떠난다. 잭은 척키에게 올라가서 그가 렉시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다. 척키는 말한다. 그래서 네가 기회가 있었는데 망설였다고? 잭은 말한다. 난 정말 그녀를 죽이고 싶었지만 차고에서 죽이는 건 너무 위험해. 척키는 말한다. 너는 겁쟁이야. 내 생각엔 내가 직접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척키는 잭에게서 칼을 빼앗고 말한다. 너는 렉시의 여동생에게 나를 데려가. 그녀가 그렇게 요청했잖아. 결국 잭은 척키를 데리고 렉시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여동생 캐롤라인에게 척키를 준다. 캐롤라인은 매우 기뻐하며 그와 함께 놀기 시작한다. 잠시 후 렉시는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이용해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한다. 그녀는 캐롤라인을 잠자리에 들게 하고 캐롤라인은 척키를 자기 옆에 놓고 잔다. 렉시는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간다. 모두가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있었다. 척키는 깨어나 칼로 담요를 찢고 일어나 렉시를 지켜본다. 올리버가 척키 앞을 지나가자 척키는 실수로 그를 칼로 찌른다. 척키는 말한다. 미안해. 난 네가 렉시인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척키는 주저하지 않고 올리버를 죽이고 아무도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한다. 나중에 렉시는 방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척키가 들어와 그녀에게 뛰어들어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 렉시의 담배가 커튼 옆에 떨어진다. 그녀는 척키를 밀어내려고 한다. 척키는 그녀의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칼이 떨어진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한다. 렉시는 척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바로 그 순간 담배가 커튼에 불을 붙인다.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렉시의 친구들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척키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과거로 돌아간다. 그의 이름은 찰스였다. 그 당시 찰스는 살인자가 집에 침입해 그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 찰스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옷장에 숨었다. 찰스는 작은 칼을 가지고 있었다. 살인자는 그들에게 다가와 옷장을 열었고 찰스가 칼로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찰스는 살인자에게 말한다. 내가 널 도와줬어. 널 위해 일을 덜어줬지. 그러자 살인자는 그에게 말한다. 넌 착한 아이야. 너는 미래가 있어. 언젠가 너는 유명한 살인자가 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찰스가 범죄적인 의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렉스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집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으며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들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캐롤라인만 의식을 잃고 IQ로 이송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파티에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엄마가 그를 확인하러 옵니다. 그의 엄마는 이반스 형사입니다. 에반스 형사는 제키 모든 재앙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는데 제키 있을 때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본은 그녀에게 하지만 잭은 파티에 없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스 형사는 그 인형 척키에 대해 묻는데 그녀는 그 인형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리버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여러 번 찔러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본은 그녀가 인형을 의심하는 것에 놀라 직접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잭은 병원에 가서 살아남았고 다치지 않은 렉시를 만납니다. 렉시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척키가 이랬어. 그 인형은 분명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잭은 우리는 그 인형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없어.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척키가 어디 있는지 묻고 그녀는 분명히 화재로 불타 죽었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잭은 우리는 집에 가서 그가 죽었는지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돌아와서 널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렉시는 이에 놀라며 그에게 묻습니다. 왜 척키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는 대답을 피하고 그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은 렉시의 어머니가 마을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비되고 있습니다. 잭과 렉시는 경찰을 피해 몰래 들어가서 척키를 찾기 시작합니다. 렉시는 다시 잭에게 척키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묻고 잭은 그는 너가 나를 항상 괴롭히기 때문에 널 죽이려고 해. 심지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너는 그를 조롱했어. 나는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그가 너를 죽이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어 라고 말합니다. 렉시는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다가 난간을 부숩니다. 그녀는 떨어질 뻔했지만 잭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척키는 불에 타서 칼을 들고 나타나며 잭에게 그녀를 떨어뜨려서 내가 그녀를 죽이고 끝내게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잭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척키는 계속해서 잭에게 그녀를 떨어뜨리라고 압박하며 인생이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잭은 거부하고 렉시를 끌어올립니다.
그 순간 션 형사가 들어오고 차키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션 형사는 그들을 보고 집을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차키를 보고 캐롤라인의 아버지가 그녀가 병원에서 그 인형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잭과 렉시는 걱정하며 형사를 따라가 차키를 데려가지 말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렉시에게 네 아버지가 내게 이 일을 부탁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븐스 형사는 그들을 보고 잭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잭은 렉시에게 차키를 잡아 라고 말합니다. 렉시는 병원으로 들어가 데본을 만납니다. 데본은 차키에 대해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고 그는 찰스의 전 이야기를 렉시에게 들려줍니다. 곧 우리는 찔스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션 형사는 차키를 캐롤라인의 방으로 가져갑니다. 그는 차키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차키는 옆에 있는 메스를 집어들고 그것을 션 형사의 등에 던져 그의 척수를 맞추어 그를 마비시킵니다. 차키는 그 후 다수의 주사기를 집어 션 형사를 여러 번 찔러 그를 죽입니다. 이후 잭은 에번스 형사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는 그에게 올리버와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반스 형사는 그를 코너로 몰며 네가 정말 그들을 죽였니? 왜냐하면 발생한 모든 범죄는 너가 그 자리에 있거나 네 인형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묻습니다. 잭은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고 잭은 진실을 고백하려 했지만 그 순간 심폐소생기 기계의 알람이 울리며 캐롤라인이 죽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충격에 빠져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국 심폐소생기 기계의 플러그가 뽑혀 있었고 다시 연결하자 캐롤라인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후 의사들은 션 형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죽음 방식에 경악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븐스 형사는 잭이 아무 상관없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션 형사가 죽었을 때 잭은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잭, 렉시, 그리고 데본은 차키가 그들 앞에서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시 찰스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가 좀 더 자란 후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을 책임졌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는 살인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부가 찰스에게 나쁜 방식으로 말을 했고 찰스는 그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정원에 던졌습니다. 그 후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 한 아이가 남았고 그 아이가 찰스와 똑같이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밤에 경찰이 청소부 사건을 발견한 후 도착했고 찰스는 몸을 피해서 고아원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2명의 소녀를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소녀의 이름은 티파니였고 그녀는 그에게 척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찰스는 자신을 척키라고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척키와 티파니는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소녀를 죽였습니다. 티파니는 그와 똑같이 미쳤고 피에 굶주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척키는 티파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살려주었고 그녀가 그의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모든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척키의 범죄는 계속되었고 결국 경찰은 그를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척키는 죽는 동안 인형 가게에 있었고 그곳에는 굿가이라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그는 사탄 의식을 행하고 자신의 영혼을 굿가이 인형에 옮겼습니다. 찰스는 인형 안에서 계속 살아가며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찰스는 자신의 영혼을 앤디라는 사람의 몸에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영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자신과 같은 많은 인형에 그것을 옮겼습니다. 물론 이 인형이 존재할 때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의 영혼의 또 다른 버전은 베카라는 소녀의 몸에 옮겨졌습니다. 현재로 돌아가 캐롤라인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아버지에게 척키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척키 인형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캐롤라인은 척키를 보고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에 깜짝 놀란다. 그래서 아버지는 척키를 병원 쓰레기에 버린다. 나중에 렉시가 와서 척키에 대해 묻고 아버지는 그가 척키를 병원 쓰레기에 버렸다고 말해준다. 그래서 렉시는 잭과 데본을 데리고 병원 쓰레기장에서 척키를 찾으러 가지만 그를 찾을 수 없다. 다음 날 렉시의 가족은 화재로부터 수리된 집으로 돌아간다.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캐롤라인을 위해 온라인에서 척키와 똑같이 생긴 굿가이 인형을 주문했는데 이 인형의 이름은 톰이었다. 렉시가 그것을 보자마자 사진을 찍어 잭과 데본에게 보낸다. 밤이 되자 진짜 척키가 캐롤라인의 집에 도착하고 그녀가 새 인형과 노는 것을 창문 너머로 지켜본다.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밤에 그녀를 확인하러 가서 잠든 그녀를 발견한다.
그는 방 안에 타버린 척키를 보고 놀라며 그 인형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인형을 가져가서 집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한다. 렉시는 그가 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곧바로 잭과 데본에게 빨리 오라고 문자를 보낸다. 렉시는 잭과 데본이 도착할 때까지 척키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쓰레기통 위에 서 있다. 그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척키를 쓰레기통에서 꺼내 커다란 가방에 넣고 밟고 부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에 기뻐하며 드디어 척키를 제거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형사 에반스와 시장 미셸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을 모은다. 미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 하고, 형사 에반스는 그들에게 모든 범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곧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또한 그날 밤부터 통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 후 학교 교장인 믹페이가 뭔가 할 말이 있다고 언급한다. 형사 에반스는 교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만 교장은 늦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갑자기 교장의 머리가 커튼 뒤에서 던져진다. 척키가 자신의 영혼을 토미 인형으로 옮긴 후 그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다. 척키는 교장의 몸을 목을 자른 후 드러낸다. 잭, 렉시, 그리고 데본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척키가 캐롤라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외모가 너무 흉측해져서 토미로 영혼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토미 앞에 서서 그의 사악한 주문을 외운다. 다음 날 형사 에반스는 학교에 와서 생물학 선생님인 레이첼을 체포한다. 그녀의 지문이 교장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과거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잭, 렉시, 그리고 데본은 그들의 선생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형사 에반스에게 인형 척키가 진짜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데본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앤디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찾았어. 앤디는 어렸을 때 척키가 그의 가족을 죽였다고 말했어. 내가 찾은 모든 정보는 앤디와 관련이 있었어. 앤디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있는 상태이고 그가 척키가 살인범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곳에 수감된 거야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앤디의 번호를 알아내서 그와 연락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건다. 잭은 앤디에게 척키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그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앤디와 그의 여동생 카일은 잭에게 그들이 척키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앤디는 척키는 오래전에 내 양부모를 죽였어. 넌 조심해야 해. 주소를 보내주면 우리가 가서 척키를 영원히 없애는 걸 도와줄게 라고 말한다. 잭은 앤디에게 주소를 보낸다. 앤디와 카일은 잭의 집으로 가기 전에 특정한 집에 들른다. 그들은 인구 조사원인 척하고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만나겠다고 요구한다. 그 후 그들은 소녀의 장난감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소녀는 그녀의 장난감 컬렉션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는 굿가이 인형이 있었고 그 이름은 찰리였다. 앤디와 카일은 그 인형을 찾기 위해 특별히 왔다. 척키는 앤디를 알아보고 그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척키는 칼을 꺼내어 그 소녀를 죽이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앤디가 척키를 죽인다. 앤디와 카일은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몇 번이고 총으로 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찰스의 영혼 일부를 없앤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잭의 집으로 향해 잭이 가지고 있는 인형 안에 있는 찰스의 영혼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 후 우리는 성인이 된 티파니에게로 가고 이제 그녀는 베카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베카는 찰스의 영혼 일부가 그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는 오래전에 베카를 만나 그녀에게 악마의 주문을 걸어 그의 영혼 일부를 그녀에게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카가 피를 볼 때 그녀의 진짜 성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베카는 사실 마비 상태라서 땅에 쓰러집니다. 베카는 티파니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척키인 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그녀를 때리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티파니는 이제 베카의 영혼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티파니는 그녀의 머리를 쳐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찰스의 옛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를 묶고 척키의 영혼이 다시 그녀의 몸을 지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후 우리는 주니어의 엄마인 페리에게로 이동합니다. 페리는 암에 걸렸고 그녀의 병은 말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계속 걱정하지 않도록 이전에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니어는 충격을 받고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페리는 치료색에 가서 가족에게 내가 암에 걸렸다고 말했지만 나는 치료를 받지 않고 내 가족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보낼 거라고 결심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사 사무실을 나와 창가에 서 있고
주니어는 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척키가 뒤에서 나타나 쇼핑카트를 그녀에게 밀어넣고 페리는 창문에서 떨어져 주니어가 있는 채 떨어져 죽습니다. 주니어는 죽은 엄마를 눈앞에서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주니어의 가족은 페리가 자살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척키가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직 잭만이 페리의 죽음이 척키 때문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한편 데보는 누군가 집에 들어왔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온라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모든 문 손잡이의 얇은 끈을 특정 방식으로 묶고 모든 끈을 작은 곰 인형에 묶는 것입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곰 인형이 움직일 것입니다. 데보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 잭과 렉시와 함께 주니어의 집에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렉시는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곰 인형이 움직이고 이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척키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그를 찾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전원이 꺼집니다. 척키는 렉시의 방에 들어오지만 그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잭을 죽이도록 설득하려고 하며 그녀가 잭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잭은 척키 뒤에서 나타나 그를 때리려고 몰래 다가가지만 척키는 칼에 반사해서 잭을 보고 도망가며 잭의 다리를 다치게 합니다. 데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감전시키려고 하지만 척키는 아무렇지도 않고 데본의 테이저 총이 고장납니다. 척키는 즉시 도망갑니다. 데본은 왜 척키가 자신을 죽이지 않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 형사 에반스가 집에 도착하여 아들인 데본을 찾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척키가 그녀를 공격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에 놀랍니다. 불행히도 그녀의 목이 부러지고 그녀는 죽습니다. 데본은 어머니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며 무너집니다. 다음 날 프리와 수사관 에반스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데본은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잭과 렉시에게 여기서 멈추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며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니어는 잭을 찾아가 잭이 주변의 모든 죽음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며 잭이 자신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주니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잭을 때리고 특히 렉시가 예전처럼 잭과 대화하지 않는 반면 잭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잭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주니어의 아버지인 루켄이 개입하여 주니어를 막습니다. 몇 초 후 티파니가 도착해 루켄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는데 그녀도 그를 모르고 루켄도 그녀를 알지 못합니다. 티파니가 이렇게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니어는 티파니가 아버지와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티파니는 임무를 마친 후 자리를 떠납니다. 주니어는 슬픔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오고 척키는 주니어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척키는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웠으며 이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니어는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척키는 또한 렉시가 같은 집에 사는 잭과 함께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니어가 렉시와 잭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척키는 주니어에게 잭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니어는 척키의 말에 확신을 갖고 칼을 들고 잭은 주니어의 말 때문에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잭은 루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떠납니다. 한편 데본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온라인에서 찰스의 집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는 척키를 찾아 죽이기 위해 그 주소로 갑니다. 주소에 도착한 데본은 집에 침입하지만 다프니는 찾지 못합니다. 데본은 베카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데본은 그녀에게 다가가 가방과 전기 충격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찰스의 영혼이 다시 한번 베카의 몸을 지배합니다. 자유로워진 베카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데본을 공격해 그를 제자리에 묶습니다. 같은 시각 앤디와 카일은 잭의 주소로 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주유소에 들릅니다. 갑자기 앤디가 운전석에 올라타 모든 차 문을 잠그고 카일을 남겨둔 채 혼자 차를 몰고 떠납니다. 앤디는 카일이 걱정되어 카일이 함께 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칠 생각으로 버스 정류장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척키를 닮은 굿가이 인형을 들고 있는 배송 담당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배송 담당자에게 다가가 인형값을 지불하고 배송 주소를 물어봅니다. 배송 담당자가 주소를 알려주자 잭은 그 주소가 찰스의 옛 집 주소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잭은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찰스의 영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인형을 렉시에게 가져가 인형을 어디서 구했는지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배달 주소가 찰스의 집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잭도 스냅챗에서 데본의 이야기를 보고 그가 같은 주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데본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주니어의 집에서 루켄은 매우 취해 있었는데 주니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주니어에게 이리 와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주니어 대신 척키가 로건을 도발하며 당신은 배신자야. 당신은 아내를 배신했고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살한 게 분명해.
루케는 인형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니어가 아버지와 대면하자 루케는 내 엄마는 나약해서 자살했고 너도 엄마처럼 나약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니어는 척키로 아버지의 머리를 세게 때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루켄이 죽는 순간 찰스의 영혼이 옮겨간 새 인형이 나타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인형은 잭과 렉시의 집에 있던 인형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잭과 렉시가 찰스의 집으로 데려다줄 우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렉시가 잭에게 캐롤라인이 척키가 나를 죽이고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캐롤라인에게서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왜 척키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척키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자에 묶인 채 깨어난 데본에게 돌아갑니다. 그의 주변에는 척키와 같은 종류의 인형이 많이 있는데 모두 찰스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척키는 주니어의 첫 살인을 축하하며 주니어를 자신의 편으로 데려올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앤디가 주니어의 집에 도착했지만 척키와 주니어는 이미 창문을 통해 앤디를 발견한 뒤였습니다. 앤디가 문을 두드리자 주니어가 내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앤디가 자에게 대해 묻자 주니어는 잭이 집에 없다고 말하지만 앤디는 주니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아 직접 척키를 찾기 위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척키는 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찾지 못합니다. 앤디는 주니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묻고 주니어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찍 나가셔서 지금 여기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방을 뒤져도 척키를 찾지 못한 앤디는 주니어에게 인형에서 떨어지라고 경고합니다. 앤디가 떠난 후 척키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주니어는 그에게 왜 방금 여기 있던 남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묻습니다. 척키는 앤디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제 약점은 총, 도끼, 불, 대형 선풍기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앤디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어요. 척키가 잭과 렉시를 향해 칼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척키를 쏘고 그를 끝내버립니다. 그 사람은 카일로 밝혀졌고 카일은 자신이 앤디의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렉시가 척키와 똑같은 척키 인형이 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카일은 차를 만들어주며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연쇄 살인범 찰스가 자신의 영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착한 남자 인형에 주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베카라는 불운한 소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영혼을 굿가이 인형에게만 옮길 수 있습니다. 잭과 렉시가 카일에게 친구 데본이 찰스의 옛 집에 있다며 그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카일은 앤디가 이미 오고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척키가 누군가를 살해하면 영혼의 일부를 새로운 굿가이 인형으로 옮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인형 군대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카일이 두 사람에게 혹시 최근에 척키의 명령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누가 척키와 함께 했을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갑자기 기절하는데 알고 보니 카일이 진정제를 채 넣은 것이었습니다. 카일은 두 사람에게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랬고 내 친구 데본을 꼭 구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후 티파니는 찰스의 집으로 돌아오고 주니어도 척키와 함께 도착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베카의 몸에 있는 척키와 굿가이 인형에 있는 척키 두 마리가 있어요. 모두 지하실로 내려가 척키의 군대를 보고 데본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요. 티파니는 이 모든 인형을 트럭에 실어 특정 장소로 보냅니다.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베카는 눈앞에 척키와 티파니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베카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마비된 몸 때문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척키는 베카가 가끔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72가지 버전의 내가 있으니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며 베카를 영구히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척키는 티파니에게 칼로 베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티파니는 척키가 베카의 몸을 통해 항상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그래서 척키는 주니어에게 베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주니어는 실행에 옮기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미친 티파니가 칼로 척키 인형을 죽입니다. 그녀는 주니어의 머리를 잡고 넌 이기적이라 지겨워 라고 말합니다. 티파니는 그에게 너도 그때도 이기적이어서 나 없이 혼자 피해자들을 죽였고 경찰이 계속 쫓아오던 날도 내가 널 신고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척키는 화를 내며 그 사건에 대해 너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티파니는 나는 당신의 파트너이고 당신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 티파니는 베카에게 진정제를 주사하여 잠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면 폭탄이 터지도록 문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들은 데본을 묶어두고 모두 떠납니다. 잠시 후 앤디가 집에 도착해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데본을 풀어줍니다. 그들은 탈출하려 하지만 카일이 도착해 문을 열자 폭탄이 폭발합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잭과 렉시가 일어나서 찰스의 집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데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잭은 작별 인사를 하러 데본의 집으로 가지만 데본은 폭발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데본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며 나는 폭탄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앤디와 카일은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데본은 또한 주니어가 아버지를 죽인 후 척키에 합류했다고 말했고 잭은 주니어가 척키가 통제할 수 있었던 소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데본은 국가의 인형이 알 수 없는 장소로 배송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어린이 병원 개원을 위한 자선 행사가 열리는데 시장과 많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척키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렉시의 어머니인 미셸 시장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장으로 이동합니다. 렉시와 캐롤라인이 그녀 옆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주니어가 척키를 뒤에 두고 뒷문에서 나타납니다. 주니어는 렉시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렉시가 그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한편 미셸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제니퍼라는 여배우를 환영하지만 사실은 티파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티파니는 미국 전역의 모든 어린이 병원에 굿가이 인형을 기부한다고 발표합니다. 캐롤라인도 척키 인형을 갖고 싶다고 하자 티파니는 캐롤라인에게 인형을 선물합니다. 미셸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데려가 영화를 보고 렉시가 스크린 뒤에서 주니어를 만납니다. 주니어는 칼을 들고 있고 동시에 캐롤라인과 함께 있는 척키 인형이 의자에서 내려와 의자 아래에서 미셸을 죽이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미셸이 일어납니다. 척키는 남편인 니산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관객석에 있던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누가 자신을 죽이는지 알지 못한 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잭과 데본이 도착하고 데본은 캐롤라인을 데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잭은 척키를 만나 내가 너희에게 저지른 일로 너희 마을의 역사에 내 이름이 기억될 것이고 너나 죽은 멍청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 군대가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척키는 잭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베고 죽이려 하지만 잭이 척키를 막아냅니다. 동시에 다른 척키는 주니어에게 렉시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주니어는 렉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주니어는 척키를 죽이지만 안타깝게도 척키는 이미 주니어를 칼로 찌른 뒤였습니다. 주니어는 여자친구의 품에서 죽습니다. 한편 잭은 척키를 내던져 버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 후 잭과 데본은 렉시의 가족을 만나러 떠납니다. 캐롤라인은 오빠의 죽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배달기사가 굿가이 인형을 가득 싣고 떠나려는 트럭을 봅니다. 갑자기 앤디가 운전기사를 트럭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앤디는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멀리서 잭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인형을 폐기하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티파니의 영혼을 가진 인형이 나타나 그에게 총을 겨누며 당장 공항으로 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한편 티파니는 베카를 깨우며 척키가 다시 네 몸을 조종하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네 팔과 다리를 잘라야만 했어 라고 말합니다. 베카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몸을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시즌 1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